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리학 비판 완쌤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0일 날 시행되었던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자료 해석 영역 1번부터 25번까지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부터 하는 해설 강의는 여러분이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순수하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풀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실전 시험에서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실제 제가 풀었던 방법을 토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런 보고서 유형은 일단 여러분 나눠 이렇게 각각의 필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온점이죠. 온점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나눠 볼게요. 자, 보면은 처음에 뭐 전국 뭐 이렇게 체험관이 운영 중인 거 확인되었다. 요거는 표에 제시되어 있죠. 473개.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대형이 어떻고 중형이 어떻고 대형, 중형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중 대형 안전체험관, 대형 뭐 이런 거 뭐 서울이 가장 많고 지역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얘 없고요. 여기에 관한 얘기 없고. 그다음 전국 안전사고 사망자 수 2015년 이 얘기도 없으니까 얘도 필요합니다. 다음 교통사고 사망자 수 얘도 2000 연도가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 없으니까 필요하겠죠. 다음 2019년 요것도 연도와 지역 얘기 없으니까 요것도 필요할 겁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추가로 이용한 자료를 모두 골라보죠. 자, 먼저 대형 안전체험관은 서울이 가장 많고, 자, 이런 얘기 했는데 대형 안전체험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찾아보면은 리을에 있어요. 리을에 있는데, 자, 문제는 어디냐면 얘는 2018년이에요. 근데 지금 보고서의 내용은 2019년이죠. 2019년 대형 안전체험관 얘기니까 리을은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국 안전사고 사망자 수 매년 감소하다가 이 얘기는 어디 있나요? 전국 안전사고 사망자 수 연도별로 나와 있는 디귿이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자, 보면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2018년엔 증가하였다. 아, 디귿은 그럼 필요한 자료네요. 다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15년 이후 얘 얘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연도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 2015년 이후 매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2018년 전년 대비 이거는 계산해 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필요한 자료,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가 뭔지, 추가로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필요한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분야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니은에 대한 거죠. 분야별 지역 안전 지수.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얘는 2019년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근데 니은은 2015년부터 18년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으니까 2019년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필요가 없죠.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고른 것은 2번 기억과 디귿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또한 각각의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것만 제대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줄친 거 빼고 나머지 거는 여러분한테 필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자, 기억 한번 보시죠. 평화 유지 활동 중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한 임무단 소말리아 임무단이다. 소말리아 임무단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소말리아 임무단 보니까 2007년부터 현재는 2021년 5월입니다. 2021년 5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오래된, 적어도 한 13년, 14년 정도 된, 요거보다 오래된 게 있는지 요거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각각의 요 앞세 활동 기간에 14를 더해준 것과 요거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쭉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2007년 7월이 있지만 얘 1월이 더 빠르니까 필요 없고요. 얘는 현재긴 하지만 얘는 더 짧으니까 안 되고요. 나머지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짧으니까요. 따라서 기억은 옳은 선지고요. 자, 니은번. 코모로 선거감시 지원 임무단 가장 짧은 기간. 코모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 몇 개월? 예, 3개월 동안 했어요. 다른 거 이제 비교를 쭉 해보시죠. 3개월보다 짧은 게 있는지 쭉 보시면은 각각의 3개월보다 짧은 거 얘는 7개월이고요. 뭐 8개월이죠. 얘도 뭐 9개월, 10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니은 얘도 옳은 선지가 됩니다. 자, 디귿번. 현재까지 평화해주 활동을 위해 파견한 임무단의 총 규모 25,000이다.
요거를 다 합친 게 25,000명 이상이냐 요거를 요구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 일일이 좀 더해 주셔야 되죠. 더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더해 준다고 만약에, 그러니까 더해 주는 게 일단은 저는 제꼈어요. 왜냐하면은 뭐 더해 줘도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리을 미음을 또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을 미음에서 답이 골라지면 계속 옳은 거니까. 자, 일단 더해 주는 거다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리을번 수단과 코모로에는 2개의 임무단이 활동하였다. 수단 파견지를 보셔야 되죠. 수단 여기 있고요, 2개. 그 다음에 코모로 2개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은 옳은 선지. 자, 미음번 2007년 10월 기준 수행 중이었던 임무단은 5개였다. 2007년 10월을 포함하고 있는 거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수단 임무단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소말리아 임무단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코모로 치안 지원 임무단 포함되죠. 그 다음에 다르푸르 지역 임무단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는 2007년은 다 넘어서 됐으니까 필요가 없죠. 따라서 임무단은 총 4개였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미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3번은 제가 쓸모에서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에도 이런 스타일 GDP와 뭐 채무, 국가 채무 가지고 제가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아셨겠지만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억번 2020년과 2014년 국가 채무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2020년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있고요. GDP 있으니까 이 2개를 이용해서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2014년 14년에는 얼마가 됩니까? 1323 GDP 곱하기 국가 채무 비율 29.7%. 그 다음에 2020년에는 1741에 몇 프로? 36%입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2014년에 1.5배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일일이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요거 이렇게 풀 거예요. 자, 비율값 보니까 얘는 대충 30%잖아요. 30%를 기준으로 얘는 36%가 됐으니까 1.2배, 즉 20% 증가한 거죠. 그 다음에 1323과 1741을 비교할 건데 대략적으로 한 400 정도 증가를 해요. 그쵸? 400 정도 증가하니까 10%면 132입니다. 한 3배 정도 해주면 3배 이상 정도 증가한 거죠. 3배 하면 390 얼마니까. 그래서 1.3배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곱하기 연결이니까 1.2배와 1.3배를 곱한 게 1.5배보다 크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건 약간의 뭐 상식이긴 한데 지금 일일이 만약 이렇게 그냥 단순히 더하면 1.5잖아요. 근데 이거 곱하기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 곱하기 10%가 20% 10% 증가한 거 10% 증가한 거 곱한 게 20%보다 크냐 작으냐, 요거 기본서에도 제가 적어드렸는데 얘는 얼마 증가한 겁니까? 그렇죠. 1.21% 증가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 넘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더한 그 값보다, 배율의 그 값보다 크게 더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1.3배, 1.2배 증가했으니까 1.5배보다 크다. 따라서 1.5배 이상이다. 기억은 옳은 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기억은 옳고요. 니은번. 자, 니은번. GDP 대비 금융성 채무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 어차피 얘는 다 그림 1에 있는 거는 GDP 대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에 있는 식은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결론적으로 20.7과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금융성 채무, GDP 대비 금융성 채무의 비율의 합. 이게 3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에서 20.7을 뺀 게 금융성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GDP 대비 금융성 채무 비율이 매년 증가하려면
이 검은 국가 채무 비율의 전년 대비 요 증가폭, 그다음에 GDP 대비 적자성 채무 비율의 증가폭을 비교를 했을 때 위에 있는 게 더 크게 증가폭이 더 크다면 금융성 채무의 GDP 대비 비율값 또한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검은색 그래프의 증가폭보다 하얀색 그래프의 증가폭이 더 컸다면 GDP 대비 금융성 채무의 증가폭은 작년에 비해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만약에 14년에서 15년 보면은 얘는 0.6 퍼센트 포인트인데 단위는 생략할게요. 0.6 증가했는데 얘는 0.3 증가해요. 따라서 GDP 대비 금융성 채무 비율은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여러분이 각각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0.3만큼 증가를 해요. 근데 밑에 적자성 채무 비율은 0.7이 증가를 합니다. 얘보다 얘가 더 컸죠. 따라서 GDP 대비 금융성 채무 비율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지 않았다. 니은은 틀린 선지고요. 그다음 디귿번. 적자성 채무는 2019년부터 300조 원 이상이다. 자, 적자성 채무 2019년 적자성 채무 2019년 여기에 있습니다. 비율이 20%예요. 20%이고 GDP의 20%가 적자성 채무라는 얘기고 2019년 보니까 1658입니다. 이거에 20% 해주면 10%가 165니까 2배 하면 320 얼마예요. 따라서 300조 원 이상이다. 2019년에 300조 원을 넘는 거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라도 이 앞서 있는 연도에 300조 원 이상이 되는 해가 있는지 요거를 판단을 하는 건데 보니까요. 2018년까지 해당 비율은 다 20% 미만입니다. 즉 각각의 10% 해준 거에 2배를 해줬을 때 300을 넘는 게 있는지를 보니까 2016년까지는 안 돼요. 17년부터 20% 만약에 20%라면은 얘는 300이 딱 거의 떨어지는데 2017년 보니까 20%에 한참 못 미칩니다. 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2018년은 어떨까요? 20% 해주니까 310이에요. 그러면 얘는 조금 고려를 어느 정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보니까 그럼 2018년 1560이라고 할게요. 1560에 18.3%. 대략 얘는 20%에서 2% 정도 빼준 값입니다. 20% 하면 156의 2배. 312에서 31을 빼준 거예요. 312 빼기 31은 당연히 300보다 작죠. 그래서 2018년도 300조 원 이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니은도 틀린 선지죠. 그래서 이미 답은 옳은 것은 기역, 리을 300조 원 이상, 기역, 디귿, 그쵸? 300조 원 넘는 거 2019년부터니까 기역, 디귿 해갖고 리을까지 풀어줘야 되나요? 자, 그다음 리을번 같이 한번 또 볼게요. 금융성 채무는 매년 국가 채무의 50% 이상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금융성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얘에서 얘를 빼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금융성 채무 어차피 우리는 비율값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GDP로 다 동일하니까 GDP 동일한 값을 기준으로 비율값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비율값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줘도 된다. 그럼 매년 국가 채무의 50% 이상이다. 이 얘기가 되려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2020년을 한번 보죠. 2020년에 보니까 GDP 대비 금융성 채무의 비율은 36에서 20.7 대충 빼준 한 16 정도가 나옵니다. 16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국가 채무 비율 36에 50% 이상이냐 요거를 묻는 거예요. 절반이 안 되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값을 비율값을 토대로 절반을 해준 값을 요거와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의 절반을 해준 값보다 이게 더 크다면 남은 GDP 대비 금융성 채무의 비율은 50%보다 아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번. 주택 규모가 이사 전, 소형에서 이사 후 중형.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가로를 어느 정도 지금 채워주고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에서 15, 10 빼준 대형 5.
그 다음에 15, 15, 30. 그 다음에 얘 50. 50, 30이니까 얘 20 돼야 되고요. 20이니까 얘는 제로입니다. 얘는 40. 그 다음에 30, 40, 30이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주택 규모가 이사전 소형에서 이사 후 중형으로 달라진 가구는 없다. 이사전 소형에서 그럼 아래 방향으로 읽어줘야 되죠. 이사전 소형이었는데 이사 후에 중형인 거 제로입니다. 따라서 달라진 가구는 없다. 옳은 선택지. 자, 니은번. 이사 전후 주택 규모가 달라진 가구수. 주택 규모가 달라졌다라는 거는 일단 대각선이 의미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대각선은 뭐예요? 주택 규모가 달라지지 않은 거죠. 따라서 주택 규모가 달라진 가구수, 전체 가구수도 100가구인데 그 중에서 바뀌지 않은 가구수가 15, 30, 15 하니까 60가구가 바뀌지 않았어요. 60가구는 유지. 그러니까 바뀐 거는 40이죠. 42가 전체 가구수의 50% 이하이다. 그렇죠. 5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주택 규모가 대형인 가구수는 이사 전이 이사 후보다 적다. 이사 전에, 그러면 이사 전에 주택 규모가 대형인 거 얼마였어요? 그렇죠. 30입니다. 이사 후에는 대형 얼마입니까? 30입니다. 이사 전과 이사 후가 동일해요. 따라서 디귿번은 틀린 선택지. 뭐 선택지 이제 소거해 보시면은 이미 답은 나왔죠. 네, 리을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리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 후 주택 규모가 커진 가구수. 자, 이사 후 주택 규모가 커졌다는 건 이사 전에 소형이었는데 이사 후에 중형이 됐거나 대형이 됐거나, 그 다음에 이사 전에 중형이었는데 나중에 대형이 된 거. 그렇죠. 요 아래에 있는 요 모양입니다. 커진 가구수는 이사 후 주택 규모가 작아진 가구수. 작아진 거는 요 위에 있는 요겁니다. 아까 이거 계산을 했지만 5고요. 여기는 0이었어요. 자, 주택 규모가 커진 가구수는 5 더하기 10, 15고요. 주택 규모가 작아진 가구수 25입니다. 요거보다 많다 그랬는데 적죠. 따라서 리을도 틀린 선택지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자, 5번은 아마도 자료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갈랐던 문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데 함정에 빠지기 딱 쉬웠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물어보는 거는 폐기 처리 공정에 전달돼서 투입된, 즉 폐기 처리 요 과정에 얼마만큼이 전달이 되느냐 요거를 따져야 되는데, 화살표 따라오시면 되죠. 혼합에서 성형 갔다가 재작업 갔다가 폐기 처리되는 거. 그 다음 혼합 성형 조립해서 검사한 다음에 폐기 처리되는 거. 요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어디 있었냐면 요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따라갔다면은 요 0.5에 해당하는 거를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요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요거에 따라서 요 문제를 맞췄느냐 틀렸느냐 요게 결정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혼합 1000에서요 성형으로 1000 넘어가고 그 중에 10%니까 100 넘어갑니다. 재작업 50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 과정에선 5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00을 기준으로 조립에 900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재작업 100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니까 50 넘어갑니다. 950이죠. 950에서 검사까지 950이 넘어갔는데 그거에 20%니까 190이 1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해준 거 얼마다? 240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5번까지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봤고요. 자, 5번이 아마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가장 그래도 여러분한테 실수, 자칫하다 틀리기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5번까지 마무리할게요.